심지어는 4.16 행사할 때도 꼭 오시는 분들인데 오늘 이재용 교수님 모신다니까 강의도 들을 겸 왔습니다. 세 분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용 교수님은 뭐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죠? 하와이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셨고요. 원광대학교에서 오래 계셨고 남이랑 북이랑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통일운동을 계속 전개하셨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통일포럼을 벤치마킹해서 각 지역에서 이런 교육과정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있다가 끊어진 데도 있고, 예를 들면 전주가 하다가 끊어져요. 순천은 지금 하고 있어요. 광양도 시작하고 있고, 최근에 시작한 게 고양이야, 고양. 고양이의 평화통일 학정가 이렇게 이제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맡았어요. 저는 끝까지 했는데 저 강의를 빨리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범입니다. 원광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평화학을 공부하면서 강의하다가 2020년 정년 퇴임했습니다. 여기저기 강의를 조금 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작년엔 이러지 않았어요. 그 종류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게 크게 실패하지 않고 좀 괜찮았기 때문에 다시 저를 불러주신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오늘 제가 좀 더 말씀을 잘 드려가지고 내년에도 다시 올 수 있도록 힘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세계 정세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가 너무도 위험하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공부하고 계시는데 다음 국회에 어떤 분과로 들어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분과에 들어가시든지 간에 우리 한반도가 전쟁에 휩싸이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요동치는 세계 정세 한 중심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제1등 자리를 지켜왔잖아요. 그리고 1등 자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1등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고 중국은 자기가 1등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고 그 싸움이 이미 시작된 거죠.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중국의 목표는 2049년까지 세계 제1위 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목표가 당겨지든 늦춰지든 앞으로 20-30년 동안 미중 패권 경제 또는 전쟁이 그치질 않겠죠. 먼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늦어도 빠르면 이제 20세기 1898년부터 늦어도 1940년대부터 세계적 1등이 됐잖아요. 그 1등이 좀 흔들리기 시작한 게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때문이었습니다. 참 제가 양해 말씀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요. 아마 저 말고는 다른 분들이 전부 다 PPT를 준비해 와서 말씀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준비 안 했습니다. 첫째는 제가 자료집에다가 원고를 실었어요. 올해 초에 국가전략연구원 개간지에 실은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선생님께서 동영상 만들고 계시는데 요거 한번 보시는 것보다 제 글 한번 읽어보니까 선생님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훨씬 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면은 말하는 사람이나 들으시는 분들이나 여기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시청각해서 시각 자료가 있어야 더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못생긴 편도 아니고 눈이 찌그러져 있습니다만 저 이렇게 마주 보고 싶어서 이걸 준비 안 했습니다. 괜찮겠죠? 네. 중국이 70년대 말부터 급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때,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3, 4년 정도씩 연평균 10% 경제성장 이룬 적이 있습니다. 중국같이 거대한 나라가 대략 15억, 우리를 5천만으로 잡을 때 몇 배예요? 30배입니다. 그렇게 거대한 국가가 3, 4년이 아니고 3, 40년 동안 연평균 10% 경제성장을 해왔습니다. 1970년대 말부터 2010년대까지. 그걸 나타내는 기록이 있어요. 2009년 독일을 제끼고 세계 제1 수출 대국이 됐습니다. 2010년 60년대부터 세계 제2위 경제 대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을 앞질러 가지고 세계 2등이 됐습니다. 일본이 3등으로 밀려났고, 2012년 수출에서뿐만 아니라 수입에서도, 그러니까 무역 전체 부분 제1강대국이 됐습니다. 미국을 제끼고. 2014년 우리가 이제 GDP를 따진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세계은행에서 하는 명목, 환율로. 근데 지금도 그걸로 친다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1년에 약 24조 내지 25조 달러입니다. 2등이 중국입니다. 18 내지 19조. 그리고 이제 3등이 일본으로 밀렸잖아요. 일본이 한 5조 안팎. 그리고 이제 4등, 5등 비슷비슷해요. 3등 일본, 4등 독일, 5등 인도, 6등 영국 이렇게 쭉 나가는데 5조에서 3조 사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1등 24조, 2등 18조. 그렇지만 IMF에서 계산하는 방법, 이거는 구매력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 물가를 반영한 거죠. 이 수치로 GDP를 계산하면 2014년에 10년 전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1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속도로 중국이 성장하니까 가장 긴장한 나라가 미국이 됐죠. 그래서 미국의 정책이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데 맞춰진 겁니다. 이게 바로 요즘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 또는 전쟁입니다.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바로 무역 전쟁입니다. 트럼프 때 많이 들어보셨죠? 이 무역 전쟁 절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이요. 근데 이 무역 전쟁을 통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수출 제1국이 중국이고 2국이 미국입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바뀐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1등, 2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끼리 무역 전쟁을 하니까 거기에 낀 우리가 큰 피해를 보는 거죠. 근데 이 전쟁이 왜 그치질 않겠는가? 지난 10년 동안, 2023년까지 10년 동안 미국이 중국한테 무역 적자를 보는 게 1년 평균 3,500억 달러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때 한미 FTA를 다시 협상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미 FTA가 맺어진 뒤에 미국이 우리한테
1년 평균 200억 달러 무역 적자를 본 겁니다. 이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200억 달러가 많기 때문에 다시 협상하자고 했던 겁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동맹의 하나인 한국한테 200억 달러 적자가 많다고 FTA 자유무역협정을 다시 협상하자고 했는데 중국한테는 3,500억 달러 적자를 본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전쟁 절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 무역 전쟁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간 제품을 지금까지 중국에 보냈어요. 그럼 중국에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가지고 완제품으로 미국에 수출했던 겁니다. 그게 좀 무너지고 있잖아요. 두 번째, 기술 전쟁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술 전쟁이라면 5세대 통신, 5G라고 하죠. 5G.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인공지능이라고. 여기에 많이 들어가는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없이는 아무도 못 만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이 큰 성장을 하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계속 통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칩4라는 말 들어보셨죠? 칩이 이제 반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반도체는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발달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설계라면 1등이 미국입니다. 이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 네덜란드라든지 일본, 그래서 소부장이라고 하죠. 이 장비라든지 소재, 재료 이런 거를 일본이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생산하는 게 한국하고 대만입니다. 우리 뭐 삼성이다, 하이닉스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네 개 나라가 중국한테 통제를 가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뭐 자체 개성한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 왜 우리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우리 무역의 20% 정도를 반도체가 차지했습니다. 이전까지. 근데 그 반도체 절반 정도가 중국으로 나갔어요. 이것이 통제에 좀 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2022년까지 제가 좀 무역협회하고 근데 쭉 통계를 내봐서 조사를 해봤어요. 거기서 자세히 소개해놨습니다. 10년 평균 500억 달러 이상 무역 흑자를 누렸습니다.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무역 의존도가 최소한 70%, 많이 갈 때는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의존도라는 우리 GDP에 대해서 무역이 차지하는 부분, 이걸 얘기하는 거죠.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10년 평균 5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봤단 말이에요. 2023년 갑자기 400억 달러 적자를 본 거 아니에요. 거의 500억 달러. 그러니까 1000억 달러가 떨어진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탓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쟁 탓. 근데 전쟁은 다른 나라 피해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이 통제되면서 빚어진 영향이 크다 이거죠. 세 번째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거기 제가 대여섯 가지 소개해놨는데 가장 심각한 거 얘기할게요. 대만을 둘러싸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 전쟁 같은 경쟁입니다. 우리 언론을 통해서 보면 중국이 금세 대만을 침공할 것 같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전쟁 시나리오를 지금 계속 흘려보내고 있고요. 시진핑 3기가 끝나갈 무렵까지는, 그러니까 2027년 무렵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조건이 있어요. 중국은 하나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중국과 대만은 각각의 국가가 아니고 하나의 나라다. 그러니까 대만은 중국에 포함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시진핑 정부 들어와 가지고 중국이 갑자기 내세우는 것 아닙니다. 1972년 미국과 중국이 약속한 겁니다. 이미 5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때 합의한 내용 가장 중요한 게 원 차이나 하나의 중국입니다. 대만은 독립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만이 유엔에서 쫓겨나오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나라 가운데 중국을 대표했던 게 대만입니다. 지금 중국이 아니라. 그런데 그러한 대만이 쫓겨나고 중국이 이제 유엔 자리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때 미국하고 중국이 합의했던 것이 원 차이나 하나의 중국이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1979년 미국과 중국이 국교 정상화, 수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미국이 대만한테 약속을 해요. 비록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하지만 대만의 안보가 미국에 중요하다. 우리가 미국을 버리지 않겠다. 이게 소위 대만 관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법을 바탕으로 미국이 대만한테 계속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중국이 불만을 터뜨렸죠. 야, 니네 우리하고 합의하지 않았느냐. 대만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일부라고. 근데 자꾸 대만한테 무기를 팔아먹느냐. 그때는 중국이 이렇게 힘이 없었잖아요. 미국한테 맞설 만한. 그냥 항의에 그치고 말았죠. 그리고 대만에서도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과거에는 거기에 선거가 없었어요. 박정희 정권 때처럼. 이제 중국에서 쫓겨간 장개석, 장제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장경구 또는 장진구어라고 하는데 그 부자지간에 통치했잖아요. 근데 1996년부터 민주화 영향으로 대만에서도 총통선거가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민진당이 집권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쫓겨간 국민당이 계속 집권하고 있다가 야당 노릇하던 민주진보당, 민진당이 집권한 거죠. 이 사람들은 중국하고는 별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은 중국이고 우리는 대만, 별개의 국가다. 그래서 독립을 추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부터 대만 독립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민진당이 집권하면서. 그래서 중국에서 법을 하나 만듭니다. 반국가 분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2005년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대만을 무력 침공하지 않겠지만은 아무리 시간이 흐르더라도 만약 대만이 독립을 추진한다면 그리고 외세가 그걸 부추긴다면 무력으로 침공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미 2005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들어가면 갑자기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이 이 앞에 지금도 집권하고 있고 지난 1월 총통선거에서 다시 지금 현재 부총통이 당선됐어요. 앞으로 이제 5월에 취임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대만은 계속 독립을 추진할 테고 미국은 그것을 은근히 지원하게 될 테니까 참 심각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만에 하나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뭐 정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력 충돌이 빚어진다면 우리는 안전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랬던가요? 뭐 우리가 이렇게 깊이 개입할 거 뭐 있느냐? 휘말리지 말자 이런 취지에서 한 말이에요. 중국에 뭐 쉐쉐하면 되지 이렇게.
그게 이제 참 논란을 빚었는데, 만에 하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터지면 우리 휘말려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의 해외 군사기지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깝잖아요. 평택. 그게 중국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큰 해외 군사기지가 중국 가장 가까이에 있다. 그것이 바로 평택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서해안, 중국 쪽으로 보면 이제 동해안이죠. 우리 서해안. 이쪽에 미사일 기지를 훤히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 어디에 있어요? 바로 성주에 있습니다. 그게 사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충돌이 빚어진다면 중국 미사일이 어디로 가겠어요? 평택으로 날아가고 성주로 날아가지 않겠어요? 물론 거기에 떠있는 미국 항공모함을 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만약에 충돌이 빚어진다면 주한미군 가야 된다, 들어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직까지 윤석열이 그것까지는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끌려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군대가 가든 안 가든 주한미군은 갈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기지, 미군 기지, 안 터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이 전쟁에 휩싸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 패권 경쟁이 우리한테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너무나도 위험하고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거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90년대 후반부터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했습니다. 일본의 가장 큰 목표 가운데 하나가 헌법을 고쳐가지고 정상 국가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 국가가 되겠다는 것은 지금 비정상 국가라는 거죠. 그 내용이 뭐예요? 정상적인 군대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일본 군대를 우리가 자위대라고 부르죠. 스스로 지키는 것만 한다 이거.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침략하면은 당연히 방어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군대 같으면은 침공도 하고 방어도 하는데 다른 나라 침략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바꾸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걸 아베 때 나온 게 아니에요. 미국이 이렇게 부추긴 겁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니들이 빨리 재무장하라고. 그게 90년대 후반부터 빚어진 미일 동맹 강화의 내용입니다. 요즘도 언론 뉴스로 나오네요. 안보리를 개편해가지고 일본을 상임이사국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이거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혼자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아무튼 미국이 일본한테 정상적인 군대 가져라, UN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해라, 우리가 밀어주겠다, 그런 것이 다 중국을 겨냥하는 거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중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미국과 일본이 협력을 강화하니까, 동맹을 강화하니까 중국은 러시아하고 더 가까워진 거죠. 그 전까지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우르렁거렸잖아요. 같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1950년대 중반부터 이념 갈등, 이념 분쟁을 빚었고 60년대는 무력 충돌, 국경 충돌을 빚었잖아요. 원수처럼 지내왔어요. 그 때문에 70년대 미국이 중국에 접근했던 것이고요. 소련을 왕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하고 소련이 가까워졌잖아요. 지금 이제 러시아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미국이 일본을 끌어들이니까 중국은 러시아를 끌어들여.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우리 한국을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미일이 군사 동맹으로 나가는 겁니다. 작년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끌어들여야죠. 조선. 이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일본과 한국이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가고 우리 공식 국방 문서에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다. 북한은 우리 주적이라고 명시했어요. 일본하고 한국이 가까워지면 당연히 북한하고 러시아 가까워지는 거 우리 예상해야죠. 우리는 일본하고 한없이 가까워지면서 북한하고 러시아 가까워지니까 지금 비정상이다 뭐다 막 비난하잖아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한미일 동맹 강화가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북중러 협력 강화도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는 한미일 동맹으로 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중국하고 북한이 가까워지고 러시아하고 북한이 가까워지는 거 그거 조금 막아야 된다? 그건 잘못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북중러 동맹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면 우리가 한미일 공조 풀어야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강화는 한미일 공조가 불러온 것이다. 그 다음에 세계 정세를 아주 혼란에 빠뜨린 것 중에 하나가 2022년 일어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러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좀 조금 잘못됐어요. 우크라이나 땅만 빌리는 거지. 미국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미국. 우리 언론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그 피해고 침략당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어떠한 배경, 이유에서든지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 잘못이죠. 그래서 러시아의 영토 야욕이 빚은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럼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가 이러한 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너무 쉽게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부싸움이라든지 친구 싸우면 우리가 가서 뭐라고 해요? 야 니들 왜 싸워? 근데 싸우지 마. 말려야죠. 왜 싸우라고 물으잖아요. 누가 먼저 때렸어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여기는 미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1년 소련이 무너졌어요. 그에 앞서서 독일이 통일됐습니다. 독일 통일을 러시아가 반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러시아가 나토를 들먹거렸습니다. 나토가 뭐예요?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합니다. 1949년에 생겼습니다. 내전이 시작되면서 급속하게 팽창하는 소련 공산주의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토가 만들어진 겁니다. 91년 소련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소련 동맹들이 만들었던 바르샤바 조약기구 해체돼 버렸고요.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기구 이것과 대치했던 나토이기 때문에 소련이 해체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없어져 버렸다면 나토도 해체되는 게 자연스러울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토가 오히려 강화해 왔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글씨한 건데 그때 독일하고 미국이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나토가 소련을 겨냥해가지고 동쪽으로는 1인치도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인치도 나가지 않을 것이다.
서유럽 끝에서 동유럽 끝, 우크라이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3,000km입니다. 3,000km면 몇 미터죠? 1km가 1,000m니까 300만 미터죠. 센티미터로는요. 100cm니까 3억 센티미터입니다. 왜 이 말을 말씀드린 줄 아세요? 1인치도 나가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 1인치가 2.54cm예요. 그러면 3억 센티미터면 1억 인치입니다. 1인치도 동쪽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1억 인치를 나간 겁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과거 소련의 맹반이었던 폴란드, 헝가리 이런 나라를 2000년대 나토로 편입했습니다. 2010년대에는 과거 소련의 일원이었던 조지아라든지 우크라이나까지 나토를 편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소련이, 아니 러시아죠, 2021년 말에 미국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나 조지아, 이거 그루지아라고 하기도 하죠. 나토로 편입시키는 거 중단해라. 그리고 동유럽에 미국 무기 갖다 놓지 말라. 방공만 갖다 놓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바로 소련의 옆이죠. 흑해까지 진출해가지고 나토 군사훈련을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미국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월 바로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련의 야욕 때문에 빚어진 전쟁이지만은 그 소련의 야욕을 부추기는 게 뭐냐 이거예요. 위협을, 소련 안보에 위협을 가한 거예요. 미국과 나토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리 전쟁입니다. 미국의 목표는 러시아 경제를 허물겠다는 거예요.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 목표는 힘 빠진 미국 쫓아내서 자기네 안보 튼튼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까지 좀 점령하고. 둘 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만약 11월에 당선된다면은 이 사람은 바로 당선되자마자 전쟁 끝내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형국으로 봐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목표를 이루지 못했거든요.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 러시아가 손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전쟁 특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어요. 미국이 제재를 당하면서도 3% 이상 경제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 남북한이 양쪽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제 자료집에 자세히 써놨어요. 우리 한국은 은밀하게 간접적으로 포탄을 제공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미국 언론이 보도했어요. 공개적으로. 유럽 전체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우리 한국이 지원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러시아나 중국, 북한 쪽에서 보도하는 게 아니고 미국 언론이 보도하는 겁니다. 북한은 어떻게 돼요? 역시 미국 보도에 의하면 최소한 1000컨테이너가 북한에서 러시아로 운송됐답니다. 1000컨테이너의 무기가. 그러니까 러시아의 최대 군사 협력 국가는 북한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최대 무기 지원 국가는 남한입니다. 저는 이제 베트남 전쟁을 제2의 한국 전쟁이라고 불러왔어요. 우크라이나는 이제 남한, 북한 군인들이 직접 간 건 아니니까
전쟁 물자를 통해서 전쟁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이제 장사입니다. 무기 장사. 근데 우리가 돈 버는 거 좋아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방산업체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무기 수출로. 근데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람 죽이는 무기를 통해서 돈을 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좀 덜 먹고 말아야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아무리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더라도 사람 죽이는 무기를 통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어떤 쪽이 바람직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전쟁이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